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6.25가 발발한 지 74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네요. 어쨌든 오늘 마켓나우 2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오늘은 시장이 힘을 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코스피는 상승 전환하고 탄력도가 크지 않고 코스닥도 혼조세가 여전히 짙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많이 달린 만큼 쉬어가는 것인지 엔비디아의 약세가 우리 이 반도체주, 특히나 중소형 쪽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쉽지 않은 장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아침에 지금 9시부터 지금까지 10시가 이 1시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시장이 좀 불안한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읽혀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2시간 앞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시장 상황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하시도록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중요한 섹터들 한번 볼까요? 네. 예, 이슈 브리핑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 빨간 버블들, 그러니까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의 탄력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해운주가 확실하게 오늘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좀 되고 있고요. 사실 해운주, 그러니까 오늘 상승하는 섹터들 중에서 해운과 물류, 이 조선 이 세 개 섹터는 사실은 한 덩어리로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섹터 중에서 유가 조금 더 탄력이 좀 오늘 있는 모습 보이고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가가 좀 뉴욕 시장에서 올랐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가스, 자동차, 전력 설비, 2차 전지, 로봇, 은행, 폭염, 보험, 음식료 전체적으로 계속 변동이 돼서 지금은 이게 딱 오늘 시장 분위기다라고 단언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좀 없는데 지난 20, 30분 전 상황과 비교해서 다시 빨간 버블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좀 약세를 보이는 버블들, 섹터들은 반도체, OLED, 수산물, 화장품, 그다음에 사료, 방산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엔비디아 크게 떨어졌던 부분, 이 부분이 좀 작용을 하는 걸로 봐야 될 거고요. OLED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OLED가 왜 약세인지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IT 쪽의 약세 분위기를 좀 편승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물, 그다음에 화장품 역시 이제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좀 쉬어가는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가장 핫한 섹터인 해운주 관련된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들어가 보시죠. 글로벌 해상운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상운임이 얼마 정도나 올랐는지 조금 더 자료 조사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에서 유럽 가는 운임이 작년 10월에 1,200달러였던 게 지금 7,000달러입니다. 거의 4배 이상 올라간 그런 4배 가까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상하이에서 뉴욕 가는 이 운임은 8,000달러, 4배가 올랐고요. 상하이에서 LA 가는 이 해상 운임은 6,700달러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해상 운임들, 통로들 쪽에 운임이 적게는 3배, 많게는 거의 4배 이상 올랐다. 해상 운임이 그렇게 불과 1년도 안 된 시기에 많이 오른 것만큼이나 아무래도 해운주들에게는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게 당장 올해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던 점들,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해운주에 좀 강한 흐름을 가져오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단기적인 어떤 그런 모멘텀이 아니라 좀 더 중장기, 장기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중기 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홍해 사태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항만노조, 미국의 항만노조가 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는 이 점도 굉장히 좀 악수. 이거는 사실은 기억을 한 3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시면 코로나 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운 화주들, 그러니까 해외로 물건을 보내야 되는 화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중국발 밀어내기 때문에 컨테이너 확보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은 조금 더 중기적으로까지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서 해운주들 보시죠. 종목 보겠습니다. STX 그린로지스가 최근 해운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주가도 계속해서 제일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25%가 넘게 지금 이 시간에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해운. 어떻게 보면 이제 HMM 다음에 해운주 중에서는 2등주, 그러니까 두 번째 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10% 가까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흥하해운도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HMM도 오늘 한 3% 정도,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HMM도 한 3% 정도 오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해운주들의 강세가 계속해서 좀 가고 있고, 해운주 중에서 HMM 같은 경우는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나온 걸 보니까 목표 주가를 25,000원까지 올리겠다라는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그대로 좀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해운주 정도 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조선주, 물류주, 여기 조선주도 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주가가 4%에서 6% 오른 게 나옵니다만, 결국 해운주도 이게 해운 운임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 발주 이런 기대감들 나온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이 조선주들까지도 좀 상당히 좀 그 수혜가 간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류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해운, 조선, 물류 이 세 섹터는 동반해서 지금 상당한 좀 시장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 유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지금 보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이 버블의 크기가 줄긴 했어도 여기도 이제 호재가 있죠. 자, 뉴욕 유가가 오늘 아침에 올랐다는 얘기를 좀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연고점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해운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홍해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특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늘 유가와 민감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 때문에 뉴욕 유가가 좀 다시 올랐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또 계절적 수요, 이제 뭐 6월, 7월 이제 다가오니까 이런 휴가철에 따른 계절적 수요도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유가가 좀 올랐는데, 이 유가 관련해서 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이겁니다. 워렌 버핏이 최근에 옥시덴탈 피트롤리움의 지분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면서 29%까지 지분율을 늘린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워렌 버핏이 왜 정유주를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워렌 버핏은 이미 쉐브론 주식도 108억 달러 정도니까 100억 달러 훨씬 넓게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옥시덴탈 피트롤리움 지분도 80억 달러 넘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워렌 버핏이 이렇게 정유주를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사실은 AI 관련주 때문에 워낙 시장이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정유들, 그리고 그동안의 유가도 조금 70달러대 초중반에서 비교적 하향 안정세를 보인 점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죠. 재무 운용성 뭐 워낙에 좋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워낙에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시각이 반영됐다. 워렌 버핏의 정유주 매수의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는 유가의 등락과 관계없이 향후에 AI 관련 이 시대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가장 관건이 결국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주는 조금 더 폭넓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에너지주 주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 관련주. 중앙에너비스 4%, 한국석유 2%, 롯데케미컬, 이건 이제 정유주죠. 2%, 흥구석유 2%. 최근에 흥구석유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은 2% 정도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오전장 초반대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최근 정유주들 주가도 슬금슬금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오늘 유가 얘기를 마무리해서 좀 했습니다. 자, 이번에 하락한 이 약세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 약세 섹터는 충분히 여러분들 예상했던 것처럼 반도체, OLED, 화장품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랑 또 불과 한 5분 사이에 분위기 또 좀 바뀌었죠. 반도체 일단 가볼까요? 반도체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도 6% 넘게 급락을 해서 지난주부터 사흘 동안 16% 가까이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보통 한 20% 정도가 되면 이제 뭐 조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편인데, 일단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내일도 만약에 3% 이상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일각에서는 20% 정도라면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조정이 더 깊어질 수도 있겠지만,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동안에 많이 오른됐다는 부담이 조금 덜어들었으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부분도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반도체 주주도 종목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체 시스템즈 6%, 아나페스 6%, 사피엔 반도체 7%, 코세스, 덕산, 데코피아 7% 등등등 이 반도체 관련 이 장비주, 부품주들, 소프트웨어주들 주가도 좀 비교적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OLED 같은 경우는 애플 이제 9월 애플 이제 아이폰 16 출시 때문에 좀 그동안에 좀 꽤 강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빅테크주들이 좀 과매수에 대한 부담감으로 약세를 보이다 보니 거기에 연동돼서 OLED 주가가 오늘 좀 전에 보니까 이제 반도체보다 더 이 버블 사이즈가 커진 걸 보니까 그 약세 폭이 더 커진 것 같은데 OLED 쪽은 이제 그 정도 해석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 섹터들, 강세 섹터와 약세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 주요 이슈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주태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셨는데 원의 크기가 상승 탄력도 크고 또 하락 네네. 탄력도 크고 이거를 결정을 합니다. 오늘은 단연 어제에 이어서 해운이 좀 주목을 받네요. 네네네. 자, 해운하고 조선주가 해운 운임이 올라가면서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이슈 종목을 준비를 하면서 아까 한 9시 한 20분 정도일까요? 저 앵커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대한해운을 얘기를 할 때 저항선이 어딘지 물어보셔서 저항선 2,7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2,710원을 딱 찍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자, 그래프 보시면 전체적으로 요 라인들을 지금 삼각수렴, 저항선하고 지지선이었어요. 근데 요 라인을 뚫으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또 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현재 상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대한해운이 갭상을 해서 시작을 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고 내려온 현재 시점인데요. 자, 지금 시점에서 그 따라하기는 되게 부담스러운 시점이죠. 왜냐하면 저항선을 찍고 내려온 상황이니까 밑에 지지선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한번 잡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쪽 라인, 제가 지지선을 하나 그어드려서 이쪽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300원 라인까지 지금 현재 그 추세 지지선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쪽 라인 오기 전까지는 매수 잡는 거를 자제를 하시고 그쪽 라인에서 손절 마이너스 8%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해운 지금 저항선을 찍고 지금 밑으로 빠지는 상황인데요.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지지선, 밑에 있는 지지선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200원 지지선이고요. 이 파란색 지지선에서 계속 지지를 하고 있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지선까지 다시 기다리셔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 이 위에 있는 지금 바로 밑에 있는 파란색 지지선에서 여러분들 그 대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대한해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뚫고 올라가면 참 좋은 그림이 되겠지만 현재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저항선을 찍고. 자, 이 종목은 현재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는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고, 지금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도 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 현대미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네. 그래프도 한번 보시다시피, 자, 크게 보시면 이 저항선하고 연결된 이 라인들을 보시면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에서 찍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서 W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라인에서부터 보면 역헤드인 숄더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좀 더 확대해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 그림을 보시면 역헤드인 숄더, 팔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팔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거는 위에 있는 그 저항선까지 충분히 달려갈 수 있는 여력이 현재 마련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이 98,000원 저항선인데요. 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일단은 역헤드 숄더 팔라인을 만들면서 올라갈 힘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역헤드 숄더 팔라인을 만들 때는 힘차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따라가지는 마시고 제가 지지선을 하나 더 그어드릴 테니까 그쪽 라인 오시면 대응 라인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점 라인에서도 하나 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오늘 저점 라인 87,000원 라인까지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 되면 좀 힘들겠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항선 위에 있는 저항선을 먼저 볼게요. 바로 위에 92,900원 저항선이 있으니까 좀 더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92,000원대 저항선이 바로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 저항선을 뚫는 걸 보고 나서 그리고 분봉들이 이 저항선을 가격을 지지를 할 때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손절 8%는 걸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라인 완성 구간 저항선 라인은 위에 있는 98,000원 저항선이니까 밑에서 매수를 보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실 때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그 수치를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네. 좀 속도감 있게 살펴보고 있어서 제가 중간에 질문을 하나 네.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상승 섹터 내 종목을 하나씩 소개를 해주고 네. 계신데 그 종목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 오늘 25% 엄청 뜨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적용돼요? 네, STS 그린로직스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자, 볼까요? 아까 그 자료 준비를 하면서 네. 보여드린 라인을 보면 네. 자, 이해가 STX 더 잘 될 네. 것 같아서요. STX 그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이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가도 그 라인을 찍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라인에서 지금 여기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고요. 위에 있는 저항선 오늘 상한가 가도 찍지 못하지만 내일자 15,300원 라인에 저항선이 있으니까 혹시나 따라가시는 분들 요 점 참고를 하셔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을 때 여러분들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운과 조선 어제에 이어서도 강한 모습,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운임이라든지 신조선가 지수 등 상승세를 연이어 찍으면서 주목되고 있는 섹터인데요. 종목 통해서 흐름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요, 반도체 안 보고 갈 수가 네, 없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떠한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 또 차트 통해 살펴보시죠. 엔비디아 때문에 그 반도체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자, HPSP 이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HPSP 이 종목을 왜 또 준비를 해왔냐면 조정을 주겠지만 HPSP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정을 준다 해도 지금 밑에 충분히 삼각 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고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저항 삼아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파란색 공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을 뚫게 되면 위에 있는 47,000원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만약에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W자 반등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자, W자 반등 그림이 나오면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을 충분히 찍을 수 있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59,000원 라인까지 충분히 열리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당장 조정을 준다 해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단기 수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매수점을 하나 더 본다면 제가 지지선 하나 더 그어서 매수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밑에 있는 매수점 38,000원 라인입니다. 이 38,000원 라인 오면 여러분들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되고 손절 8% 걸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올라갈 때 W자 그릴 때 여러분들 윗장상까지 큰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오늘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 가운데 HPSP를 차트를 통해서 살펴줬거든요. 반도체 열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해서 이제 반도체 제조사들의 납품을 하는 그러한 업체인데 일단 오늘장에서 약세권에 있기는 하지만 가격 라인 정해주셨어요. 그렇게 네네네.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종목을 오래 소개해 주시려고 빨리빨리 이제 우리가 봤던 것 같은데 네.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면 바로 우리가 공략해 볼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바로 공략해 볼 종목으로 넘어갔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공략해 드릴 종목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작년 12월에
삼성 SDI와 44조 원의 양극재 소재 공급 계약을 맺었죠. 자, 1분기는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이 좋지가 않아서 그렇게 주가 탄력을 받지 못했지만 2분기부터는 삼성 SDI 그 공급 물량이 실적에 뒷받침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위에 있는 이 저항선들하고 지지선들을 살펴보시면 이쪽 라인에서 계속 저항선을 담다가 밑에 있는 요 라인들, 지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연결되어 온 지지선들 라인을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삼각수렴 추세 지지선이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들 보시면 저항선들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렇게 수렴 구간이 좁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작년 제가 11월에도 여기 매수를 드려서 수익을 한번 드렸던 구간인데요. 이렇게 삼각 수렴 구간에서 제가 월요일 날 종가 매수 드리고 5거래일 만에 42%가 넘게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통했던 그 종목이죠. 자, 밑에 있는 이 지금 수렴 지지선 구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수렴 지지선 지금 며칠 전에도 5월 31일 날 이 지지선을 찍고 또 반등이 나왔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계신데요. 자, 밑에 지금 추세 지지선을 또 찍으러 오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은 17만 8천 원, 17만 8천 원과 17만 7천 원 정도 라인에 여러분들 그 매수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쪽 라인에서 매수를 잡고 여러분들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죠.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에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크게 거래량들이 실리던 모습이었는데요. 요번에도 요 지지선에서 W자 반등이 나온다면 W자 역회된 숄더로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25만 5천 원 라인을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삼각수렴 구간이고요. 이 삼각수렴 구간 하단 라인에서 여러분들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으신다면 여러분들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 에코프로비엠 차트로 살펴봤고요. 네, 실적도 2분기에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전해주셨고 차를 통해서 살펴주셨는데 제가 이 차트 보면서 궁금한 게 한번 우리 전문가님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두 번째 원 근처에 있는 지나는 파란색 줄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저 찍는 기준이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저 파란색을 초록색 선이 지나가는 저 고점 부분에 찍으면 네네.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 가팔라지죠. 네, 예, 그럼 예. 저항선 맞는 구간이 달라지잖아요. 네네네. 이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찍으시는 건지 이거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시고 사실 원래- 제가 제일 궁금해요. 원래 이렇게 최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네. 내려오는 또 저항선들이 있어요. 자, 이 최고점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 수렴 구간을 통과하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요 구간만 이렇게 제가 그어서 보여드리는 이 구간을 살펴보시면 여기 고점하고 고점, 이 지금 고점하고 고점 구간 이은 구간을 여러분들 제가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고점하고 여기 고점을 그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 안에서 그 수렴 구간을 돌파하면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많아요. 요렇게. 자, 그런데 이 고점하고 고점을 계속 연결되는 라인들을 긋게 되다 보면 이쪽에서 그 대응하는 구간이 많아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제가 처음에 그렸던 그 완만하게 넘어가는 그 삼각수렴 구간 저항을 그어놓는 게 나중에 돌파 시에 좀 더 폭발적으로 반등이 일어나는 그런 구간이라서 이렇게 제가 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 전문가님이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우리 시간 같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때 공략주 말고 상승권에서 네네네. 구리 관련주 그리고 네. 방산 관련주로 볼 수 있는 풍산 네. 좀 봐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네, 하는데 맞습니다. 맞나요? 풍산 오늘장에서 흐름 어떤지 한번 짚어볼까요? 차트 통해서. 네. 네, 풍산 보도록 할게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다 하면서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63,800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주 전문가님께서 열심히 옆에서 추세선을 그리고 계세요. 어떠한 내용을 전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많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수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추세선을 지금 급하게 긋느라고 지금 그었는데 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현재 지금 추세선을 그으신 구간을 보시면 오늘 일봉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 일본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그 처음에 올라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이 55,000원까지 지금 다시 열리는 그림이고요. 자, 제가 이 풍산 가지고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릴 때 이날 화요일이죠. 이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저항선을 찍고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밑에 추세 지지선 라인들 가격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56,300원 라인입니다. 자, 56,300원 라인 오면 그쪽에서 매수 잡으셔서 다시 W자 반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속도감 있게 여러 종목들 시청자분들이 잘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태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데일리 편집국 기자들과 함께하는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케팅 센터장으로 있는 권소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제목이 나갔는데 네. B컵 대기업 플러스. 네, 너무 센 제목이네요. 네. 근데 내용을 이제 권 기자하고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이제 그게 진짜 빈껍데기인지 아니면은 속이 꽉 찬 그런 뭐 봄철 암캔지, 암꽃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플러스 얘기인데 결국은 네. 2015년이었죠. 네, MBK가 인수를 했던 게 그때 네, 꽤 맞습니다. 굉장히 큰 돈을 인수해서 화제가 됐던 얘기도 했었고. 그랬죠. 그때 7조 2천억 원 규모였고 예. 이게 국내 M&A 시장에서는 최대 규모의 딜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정도면 꽤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에서의 바이어 규모로 따져봐도 이제 거의 최대 규모였던 건데 이 사실 홈플러스는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기 시작한 게 네. 원래는 재래시장, 전통시장 그리고 이제 동네 마트 이런 데서 이제 구매를 하다가 대형마트라는 것들이 급속하게 퍼지던 시기가 199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삼성그룹도 이 유통사업에 뛰어들어서 삼성물산의 유통 부문이 이 홈플러스를 그러니까 그때 이름은 홈플러스는 홈플러스가 아니었는데 아니죠. 네. 1997년에 이제 대구에서 1호점을 열었고 그다음에 또 2호점까지 열었고 그 다음에 이 삼성물산의 유통 부문이 1999년에 영국의 최대 유통기업이죠. 테스코에 테스코. 인수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삼성 테스코라는 합작법인이 설립이 되고 이 삼성 테스코가 이제 홈플러스를 계속 이제 확장해서 나갔던 건데 뭐 2000년에 3호점 내고 뭐 2002년에 매출 2조 원 넘어섰고 2003년에는 국내 대형마트 부문 점유율 2위로 올라갔으니까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성장 굉장히 속도가 잘 좀 성장을 했어요. 예, 빨랐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이랜드 리테일로부터 홈에버 매장 36개점 인수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큰 대형 매장 말고 지금 말하면 이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이제 작은 그렇죠. 매장도 예. 이제 좀 사이즈가 작은. 그렇죠. 예, 품게 됐고 그러다가 2015년에 MBK에 인수가 됐는데 그때
이 인수전 굉장히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어피너티하고 KKR 컨소시엄이 들어오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애들 다 제치고 이 딜을 따내서 굉장히 이제 시그니처 딜이 됐었죠. MBK한테는. 그러니까 그 입찰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인수 금액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커졌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 사모펀드 시장 쪽에서 인수를 하면 뭐 짧게는 몇 년도 걸리고 하는데 뭐 길면 한 10년 가까이도 한다고 해서 이제 2015년이면 이제 대략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9년 그럼 이제 차가 들어갔죠. 슬금슬금 팔 때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앞서도 이제 네. 엑시트 얘기가 좀 제목에도 있긴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거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사모펀드는 보통은 한 5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엑시트를 이제 고민하게 되거든요. 준비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펀드를 조성해서 블라인드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 조성해서 그 펀드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펀드의 만기가 보통 5년 정도, 5년에서 7년 정도 되니까 만기가 되면 이제 여기 들어와 있는 자산들을 좀 뭐 처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기존에 들어왔던 LP들한테 돈을 내주고 새로운 LP들을 이제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영입하거나 리밸런싱 비슷한 거네요. 그런 식으로 네.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겠죠. 보통은 이제 한 5년 지나면 이제 팔 때가 됐구나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 이제 9년 차 접어들었고 곧 10년이 되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홈플러스는 사실 늘 M&A 시장의 잠재 매물이었었어요. 뭐 좋은 인수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팔 의향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러면 공식적으로 매물로 나왔다라기보다는 하여간 뭐가 인수 대상자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팔 수 있다. 뭐 그죠. 그런 정도다. 그죠. 예. 근데 사실 홈플러스의 이제 매력도가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은 이제 기업을 인수해서 여러 가지 구조 조정도 하고 네. 뭐 경영 전략도 새로 짜고 이러면서 기업 가치를 좀 높여서 매력적인 매물로 만들어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그렇죠. 만드는 게 사모펀드의 모델인데 안타깝게도 이 홈플러스는 계속 약간 좀 내리막길을 좀 걸었었거든요. 적자도 계속 나오고 그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홈플러스가 2월 결산법이니까 2023년 3월부터 2024년까지 2024년 2월까지가 이제 1년이잖아요. 결산을 해보니까 작년 영업 손실이 1,994억 원. 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만 해도 933억 흑자였는데 그 뒤로 내리 3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고 그거 좋지 않네요. 네, 단기 순손실 지난해 보니까 5,7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영업 손실보다 더 훨씬 크네요. 이자 비용이 나가서. 이자 비용 네. 그렇죠. 돈을 많이 네, 됐죠. 그렇습니다. 빌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이어지니까 당연히 재무 구조도 안 좋아졌고 부채 비율도 껑충 뛰고 그래서 지난해 신용평가사들이 뭐 좀 등급을 낮추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이제 단기 신용 등급 말고 장기로 보면 한기평 예. 그러니까 한기평이 트리플 B를 주고 있거든요. 트리플 B? 트리플 B는 이제 그러면은- 투기 등급인 거죠. 아, 투기 등급이죠. 별로 안 그렇죠. 좋은 건데. 게다가 등급 전망도 부정적이에요.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거는 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죠.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정평가 업계에서도 홈플러스를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거를 팔기에는 덩치 자체도 너무 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금액이 7조 원이 넘었고 그 중에 사실 뭐 점포 매각하고 뭐 이래저래 이제 자산 팔고 이러면서 한 4조 원 정도를 회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3조 원은 더 받아야 이제 최소. 그쵸.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더 이제 받아야지 받아야 될 남는 텐데 거니까. 이 정도 몸값을 소화해줄 수 있는 투자 주체가 과연 있을까라는 거에 이제 의문부호가 찍히는 거죠. 지금 공 기자님 그 말씀에 저도 좀 저 같은 그냥 일반 이런 대형 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그런 게 사실은 요즘에 마트 잘 안 가요. 이게 그죠.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는데 네. 뭐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으면 저만 해도 사실은 거기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이용한다는 거죠. 네, 이커머스들을.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조 원 이상을 받아야 팔아야 이제 MBK로서는 남는다 이런 네. 상황에서 지금 홈플러스가 그러면 지금 이제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유통업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이커머스 쪽에서 과연 뭔가 좀 두드러진 그런 어떤 결과물이 있느냐 그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걸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홈플러스를 사실 인수할 때는 약간 MBK가 주로 봤던 부분이 전국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만 해도 이 부동산 가치가 상당하니 아, 그렇죠. 이게 안전판이 되어줄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그렇죠. 좀 굳건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유통업의 변화의 흐름을 이제 제때 캐치하지 못했다라는 게 좀 문제인 건데 근데 MBK가 되게 좀 발빠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MBK는 그런 걸로 유명해요. 굉장히 빠르게 결단력 있게 글쎄. 그리고 꼼꼼하게 분석해서 네. 그래서 뭐 하나 먹잇감을 이건 된다라고 이제 물잖아요. 예. 그럼 절대 놓치지 않는 뭐 돈을 더 써서라도 예. 이런 걸로 유명한데 그래서 약간 MBK는 뭐 예전에 메디트 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구강 스캐너 업체 네. 메디트 딜 같은 경우에도 이거 오스템 임플란트 그러니까
랑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루어졌던 딜이었는데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가 갖고 있던 매물이거든요. 네. 근데 유니슨 캐피탈의 얘기를 들어보면 메디트를 계속 매각하려고 할 때 외국계 사모펀드랑도 이제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외국계 사모펀드들은 너무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본사에 예, 이제 물어봐야 가서 되고. 투자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조건이 수정되거나 이러면 또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랬는데 MBK는 너무 빠른 의사결정으로 이 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최적의 파트너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MBK의 강점이었거든요. 근데 하나 놓쳤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의 변화 그리고 전망 이거를 제대로 했냐라는 건데 사실 그 쿠팡이 설립이 된 게 2010년이에요. 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쿠팡은 굉장히 온라인에서 유통 강자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쵸. 쿠팡과 티몬, 위메프 이렇게 해서 3대 이 소셜 그 커머스로 예. 이제 자리를 잡았고 이마트 같은 경우도 ssg.com을 만들어서 이마트도 사실 온라인 시장을 굉장히 공략을 초기부터 했었고 좀 늦었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열심히 그렇죠. 들어갔죠. 대형마트 치고는. 예. 그리고 컬리 같은 경우는 뭐 신선식품 그 부분에 특화해가지고 맞습니다. 빠른 시간에 성장을 예. 했었잖아요. 근데 홈플러스가 온라인 전략을 도입을 한 게 그게 2018년이에요. 그게 너무 굉장히 늦었죠. 늦은 거죠. 근데 예. 그때도 어쨌든 이 유통산업이 온라인을 확 가니까 그때 굴지의 컨설팅사를 딱 불러 모아서 온라인 전략에 대해서 총괄 보고서를 만들어라 이러면서 수수료 원하는 대로 줄게. 그래서 이제 들리는 말로는 그때 100억 원 정도로 아이고야. 썼다라는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되게 급했던 거죠. 온라인으로 이렇게 유통시장이 확 중심이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홈플러스는 많이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실 홈플러스 온라인 그로 이제 주문하거나 이거는 가능한데 그게 이미 이제 점유율을 많이 네. 가져가고 있는 뭐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이마트의 이제 그 뭐 스타컴 이런 데들한테 네. 좀 많이 밀리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일단 또 한 가지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온라인이나 이런 데 투자를 못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7조 2천억 원을 주고 이제 인수를 할 때 뭐 인수금융을 좀 썼거든요. 이제 인수금융이 한 4조 원 넘게 썼었는데 그 인수금융이라는 거는 이제 돈을 빌린 거죠. 금융회사에서 돈을 대출받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펀드에 있는 돈 말고도 이게 부족하니까 이제 일부 인수금융을 썼던 건데 그 인수금융 조달할 때 조건이 만약에 부동산을 매각하면 그 매각한 자금은 인수금융 우선 변제하는데 써였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부동산을 매각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하면 이거를 사실은 투자하는데 그러니까 뭐 온라인 몰이라든가 이런 데를 투자를 했어야 됐는데 일단 족족 이제 인수금융을 변제하는 데 쓰는 바람에 신규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 시기에 쿠팡은 뭐 소프트뱅크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투자를 받아서 물류센터 짓고 뭐 로켓 배송 이제 2014년에 로켓 맞아요. 배송 도입하면서 자체 그 쿠팡맨을 쓰기 예. 시작했잖아요. 그게 이제 유통의 혁명을 갖고 온 건데 맞습니다. 이럴 때 홈플러스는 이제 좀 시기를 많이 놓친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인수금융 그 조건이 어떻게 보면은 이 홈플러스라는 회사를 성장시켜야 될 정말 절체절명의 시간에 돈이 없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알면서도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해서 이렇게 좀 밀려나게 네. 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안타깝고 좀 짠한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럼 뭐 그거는 뭐 지금 이제 다 지나간 얘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아까 인수금융 말씀하셨던 부분이 한 4조 원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얼추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부동산 값 점포 매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점포 매각도 하고 사실 팔고 나서 그걸 다시 이제 빌려 세일즈 앤 쓰는 리스백.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구조조정하고 이러면서 점포 수가 2019년 6월만 해도 140개였는데 뭐 한 지금 130개 정도로 이제 줄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대형마트하고 좀 작은 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두 개 합친 거죠? 그 개수가. 그렇죠. 예. 근데 2020년부터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인수금액이 4조 7천억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뭐 상당 부분 갖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4,500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많이 주긴 네, 했네요. 나옵니다. 근데 올해 6월까지 갚아야 되는 돈이 홈플러스가 단기 차입금이 3천억 원이었고 인수금융이 아까 말씀드린 4,500억 원 정도 남은 있었는데 뭐 그럼 한 8천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8천억 원이 좀 안 되는 수준인데 이 만기 돌아오는데 리파이낸싱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또 이제 최근에 이슈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금리는 많이 오른 상태고 지금 홈플러스 상황을 봤을 때 이거를 리파이낸싱 해줄 수 있을 만한 금융기관이 많을까? 뭐 이런 의문들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메리츠 금융그룹의 세 개 계열사, 그러니까 메리츠 증권하고 화재하고 캐피탈이 한 1조 3천억 원 정도 이제 3년 만기 조건으로 리파이낸싱 계약을 충분히 체결했고 했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한 고비는 넘겼네. 네. 넘긴 상태입니다.
이제 좀 궁금한 게 앞서 이제 한창 투자해야 될 시기에 그런 인수금융의 어떤 네. 그런 대출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자산 매각한 거는 또 뭐 갚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사모펀드가 인수가 난 다음에 보통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해서 포장 잘해서 비싸게 파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경영진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사모펀드들은 보통 거기에 이제 인수한 회사의 경영진들을 파견하고 홈플러스도 분명히 그랬을 텐데 그 잘 못하는 분들이 오셨던 겁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MBK의 됩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어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밸류 높일 수 있는 경영진을 모셔와라. 그러면 그랬는데 괜찮을 텐데. 지금 홈플러스는 사실 이제 이게 뭐 전략의 실패였던 건데 기존 홈플러스 대표를 맡고 있었던 분은 이제 부회장으로 승진을 하시고 여기에 실제로 홈플러스의 이제 숫자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네. 각자 대표를 도입을 했어요. 사실 각자 대표도 이제 처음인데 올 초에 이제 인사를 하면서 맥도날드 출신인 조지현 사장하고 이제 MBK 김광희 부회장이 직접 이제 홈플러스 대표를 투입이 맡아서 됐군요. 각자 대표 체제를 바꿨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김 부회장이 사실 김 부회장은 이 홈플러스 딜을 주도한 이제 주역이기도 해요. MBK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존에는 홈플러스 이사회 기타 비상무 이사로만 이제 이름을 올렸었는데 지금 이제 직접 경영에 뛰어들어서 뭐 이 숫자도 보고 이제 재무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네. 이렇게 MBK 본인을 직접 파견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홈플러스 이제 인수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조지현 사장을 보면 이분도 이제 실적 개선의 강점을 갖고 있는 분인데 맥도날드에서 이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재직하셨던 분인데 저도 기사가 기억나요. 네. 거기 굉장히 한국 맥도날드를 뭐 아주 엄청 전 키웠죠. 세계에서도 유명하게 만들었다. 네, 뭐 그 그때 뭐 정도로. 맥런치 이거 이제 마진 안 나온다고 폐지 없애고 그리고 뭐 이제 맥 딜리버리 있잖아요. 이제 배달할 맞아요. 수 있는 네. 최소 금액 주문 금액을 높이고 막 이래서 약간 네. 원성은 샀으나 어쨌든 한국 맥도날드를 글로벌 상위 20개국에서 이제 최고 실적을 내는 대로 이제 올려놓은 분이라는 점에서 이제 올 초에 이분 오셨을 때 좀 이제 홈플러스에 대한 기대를 좀 했었고 그래서 이분이 약간 마케팅이나 뭐 상품 소싱을 좀 맡고 김광희 부회장은 이제 뭐 재무 관리 이런 거를 이제 약간 맡아서 역할 분담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광희 부회장 이력 화려하죠. 이분 이제 서울대 뭐 경영학과 졸업하시고 뭐 공인회계사 합격하셔서 이제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고 또 사법시험 합격해서 김현장에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그때 M&A 자문 이거를 이제 오래 하셨고 그래서 국내에서 이 바이어 전문가로 이제 이름을 좀 날렸던 분이거든요. 숫자가 밝은 법률 전문가군요. 그렇죠. 2005년에 이제 MBK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재무, 회계, 법률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다 이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이라서 거기다가 이제 홈플러스 이 딜을 주도하셨던 분이니까 이분이 이제 홈플러스의 각자 대표로 취임을 한다라는 네. 뉴스가 나왔을 때 다들 그럼 홈플러스를 굉장히 이제 재무나 손익계산서를 잘 만들어서 네. 이거는 이제 엑시트 시점이 정말 왔으니까 이제 잘 팔기 위한 이제 포석 네.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뭐 한 2달 전인가 이제 김경희 부회장님 만나서 이제 말씀 들어볼 때는 홈플러스 굉장히 예뻐지고 있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예뻐지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약간 이렇게 네. 표현하셨는데 네. 실제로 뭐 그 숫자들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조금 특화 전략을 쓰면서 많이 변화하고 있는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저 같은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MBK에서 파견된 그런 경영진들이 유통 전문가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조지현 사장이 그게 각자 대표로 계시니까.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양반이 이제 그런 마트라든가 이런 유통업계, 정통 유통업계에서 일하시던 네.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김광일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률가고 그래서 역할 분담에서 하긴 하는 건데 아까 이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그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부분 때문에 네.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건데 그러면 이제 이 각자 대표제가 돼서 뭔가 홈플러스 아까 또 김광일 부회장이 뭔가 예뻐진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하니 뭔가 좀 바뀐 게 크게 있습니까? 일단 이제 대형마트는 사실은 우리가 뭐 신선식품을 뭐 쿠팡에서도 주문 가능하고 컬리에서 주문 그러니까요. 가능하고 이러지만 사실 그 받아봤을 때 조금 실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선하지 않네. 조금 많이 시들었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선식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서 눈으로 보고 내가 좋은 거를 골라오고 싶은 이제 욕구가 큰데 대형마트의 강점 중에 하나가 식품 부분이라고 이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메가푸드 마켓으로 이제 점포를 좀 리뉴얼하는 분위기거든요. 아 푸드 쪽에 그쵸, 식료품 그러니까 쪽에 비중을 키운다 그렇죠. 이런 의미구나. 신선식품하고 예. 먹거리 네. 경쟁력 이걸 좀 네. 끌어올리자라는 건데 그래서 간편식품 라인업 강화해서 이제 이걸 다이닝 스트리트
아니면 이제 더 홈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을 해서 특화존을 이제 마련하고 그 예전에 홈플러스에서 당당치킨 판매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엄청난 그거 이제 되게 센세이션을 화제가 했죠. 됐었죠. 그때 막 치킨 가격이 3만 원 넘어가고 막 뭐 치킨 가격이 이렇게 비싼 게 말이 돼? 막 이랬을 때 제 네. 기억에 6,990원이었었어요. 그거 되게 빠르게 결정했던 거 네,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 사려고 네. 줄 서서 기다리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고백 스시라는 것도 되게 유명한데 스시를 뭐 고시카리 쌀로 100% 고시카리 쌀로 만들어서 뭐 되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히트를 치면서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델리 매장을 약간 이제 매장 정면에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식품을 사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뭐 당당치기는 하나만 사가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사가면서 머물면서 뭐 다른 식품도 뭐 구매하고 그러니까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약간 미끼 같은 걸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대형마트 전략이 그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메가푸드 마켓으로 리뉴얼한 점포가 한 24개 정도 되는데 그 점포의 매출이 평균이 24.5% 늘었고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기존의 중장년층 요새 이제 젊은 층들은 다 온라인에서 하니까 근데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2030 세대의 매장 방문이 굉장히 늘었다는 통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오프라인에서도 뭐 거점 맞춤 배송이라든가 뭐 상품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유통업체도 출고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이제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좀 눈에 띄고 있긴 효과가 합니다. 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커머스 얘기는 근데 뚜렷하게 뭐 강화하거나 그런 게 딱히 그러니까 있지는 않는 모양이네요. 최근 들어서 저는 약간 피부로 느끼는 건데 홈플러스 온라인 마켓에서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쿠폰 하긴 하는군요. 발급도 하고 쿠폰으로 이제 뭐 사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 집은 이거는 뭐 TMI이긴 한데 저희 집 장은 주로 이제 남편이 보는데 보통 이제 쓱닷컴과 쿠팡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최근에 홈플러스 온라인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써 그랬더니 쿠폰을 많이 준다고. 쿠폰을 그래서 많이 이쪽도 준다.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경쟁력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좀 많이 하는 그러게요. 거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유통업체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이커머스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새벽 배송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는 이제 반제품 같은 레토르트 식품 그렇죠. 이쪽에 대한 강세 간편식품. 그런 부분들도 다 어쨌든 홈플러스도 지금 하고 있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마케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 기자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홈플러스 전체가 됐든 또는 홈플러스 일부가 됐든 매각을 해서 지금 어쨌든 아직 성과가 떡 좋지는 않지만 덩어리를 좀 이렇게 좀 축소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전략은 뭐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홈플러스 전체로 통매각하기에는 너무 규모도 크고 막 너무 이러니까 커요. 네. 그래서 이제 분리매각으로 이제 방향을 좀 아, 잡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이제 매각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소위 SSM이라고 하는 좀 작은 그쵸, 사이즈의 그쵸. 매장. 예. 그래서 모건 스탠리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을 했고 지금 뭐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든가 국내외 유통기업들 한 10곳 정도의 이제 인수를 타진하는 그래서 아마 이달 중에 이런 기업들 요 이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살 만한 기업들 대상으로 투자 안내서 우리가 티저레터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제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 리프레시하고 롯데슈퍼에 이어서 이제 3위, 네. SSM 시장에 이제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국에 243개의 직영 매장 그리고 72개 가맹점.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그 홈플러스 130개는 홈플러스 대형마트만 인 130개. 거고 이 그것도 지금 홈플러스 많네요. 익스프레스는 243개의 직영 매장이 있고 예. 72개의 가맹점이 있는데 네. 지난해 매출 보니까 약 한 1조 2천억 원 정도 그리고 삼각적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 정도인데 지금 매각가로는 한 최소 8천억 원 그리고 많게는 한 1조 원 정도로 거론이 되고 있긴 합니다. 매출이 1조 2천억이나 되는데 매각 금액은 그보다 못하네요. 보통 이제 이거는 밸류에이션 계산할 때 삼각전 영업이익의 아. 몇 배냐로 이제 계산하는데 이게 이제 1,000억 원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8배 정도는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뭐 타진하고 있는 건데 이 가격이라는 건 사실 시장에서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이 맞아요. 이게 맞아야 되는 거라서 근데 이제 MBK 쪽에서 희망하는 가격은 이 정도인 것 같다라고 미니멈 이제 8천억 이상.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빠져나간다고 치면 전체적으로 홈플러스의 이제 덩어리가 한 2조 원대 정도로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인수금융을 빼고 생각할 게 아닌 게 뭐 인수금융은 구조조정해서 아까 뭐 이제 정보 매각해서 뭐 갚았지만 이거 지금 홈플러스는 이제 마이너스 적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적자 흑자를 돌려놓고 그 시점에 부동산 가치와 그리고 성장성과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밸류에이션 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제 약간 단언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제 뭐 매물로 나온 거라 이 얘기까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RTC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네. 올 초에 특히 1분기 때 이 중국발 이커머스, C커머스라고도 뭐 별 얘기를 다 했는데 네. 워낙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도 네, 했고 맞아요. 좀 무섭게 뭐 온 사방에서 나오기도 네. 하고 그래서 되게 국내 유통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알리익스프레스죠. 그 중에 하나죠. 알리익스프레스가 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실체가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알리익스프레스의 이제 모기업이 알리바바 그룹인데 그렇죠. 알리바바 그룹의 이제 고위급 임원이 그 홈플러스 본사가 강서구에 있거든요. 거기 본점에 와서 김광현 부회장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럼 알리가 홈플러스 인수하는 거 아니야라는 소문이 좀 났었는데 뭐 얘기는 될 법하네요. 네, 알리 쪽에서는 뭐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바는 없다라고 이제 선을 긋기는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어찌 보면 알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근거로 보면 홈플러스라는 이제 거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형 매장을 거점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관심이 있을 법도 한데 사실 알리는 식품보다는 이제 비식품 쪽을 네.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직구 플랫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제 대형 마트보다는 그냥 큰 물류센터가 필요한 건데 사실 알리익스프레스가 아. 우리나라에 진출할 때 밝혔던 것 중에도 뭐 앞으로 3년간 1조 4천억 원 정도를 맞아요. 투자하겠다. 근데 예. 그게 대부분 이제 물류센터거든요. 뭐 아. 축구장 몇 배 크기에 뭐 몇만 평의 물류센터를 짓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고. 그렇죠. 오프라인보다는 뭐 쿠팡이든 알리든 간에 지금 온라인 업체들은 다 물류센터가 중요한 상황이지 이제 시내 곳곳에 있는 이런 대형마트의 매장에 관심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어서 그냥 지금은 이제 사실무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할 텐데 이 정도 규모의 이 홈플러스를 살 수 있는 데들 하면 이제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은 아시겠지만 유통 쪽도 온라인이 거의 이제 절반 비중이잖아요. 그것도 빠르게 특히 이제 쿠팡 이후로 더 성장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보다 그 비중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그런 전망이 높다는 걸 감안하면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매력은 사실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약점이긴 한데 매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빈껍데기는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 예뻐지고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황 시간입니다. 이데일리온 주태영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매매 잘들 하고 계십니까? 어제 간밤에 엔비디아가 6% 넘게 빠지면서 우리장에 초반에 조정을 많이 주고 또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다우 시장을 먼저 보면서 여러분들 또 우리장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차트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다우지수 현재 W자 차트를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 라인에서도 이렇게 W자를 올라가고 나서 다시 한번 W자를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위에 있는 저항선 찍으러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 이 추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경우에 우리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닥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
다우 차트를 여러분들 그래프에 똑같이 그려놓으시면 콜라 주태영 전문가가 어떻게 가져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라인에서도 연두색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위에 있는 저항선 돌파 시에 우리 장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간밤에 그 6% 넘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장을 하락으로 이끌었죠. 자, 나스닥 지수 현재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 있었다가 다시 추세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밑에 조금 더 조정 구간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올라타면서 위로 올라갈 경우에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 반도체주들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빨리 올라타서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게 코스피 200 지수죠. 자, 코스피 200 지수는 왜 주목을 해야 될까요? 자, 보통 코스피 200 지수는 시총 제일 큰 종목들 200 종목들을 한데 응축시켜 놓은 게 이렇게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다시피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 지지를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위에서 내려왔을 때 밑에 있는 추세선을 위협했지만 어제 다시 올라타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양새고요. 자,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까지 올라간다면 다른 종목들도 같이 탄력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찍었을 때도 마찬가지 크게 반등이 나왔던 모습인데요. 자, 올라타고 위로 슈팅이 나오는 거는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코스닥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나오면 이 지지선, 추세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 위에서 내려와서 이쪽 구간에서 W자를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자, 밑에 있는 추세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들 조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선침해 하셔도 되고 조금씩 물량을 잡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올라갈 때 이 라인이 또 저항선이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W자 반등이 나올 때는 단기 저항선 같은 경우는 그대로 뚫고 올라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저 파란색 저항선 보이시죠? 저 위에 있는 저항선이 여기서 반등위에서 나오면 W자 반등으로 위에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가 되겠습니다. 자, 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우리 또 종목으로 또 대응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미국 시장에서 하나 더 종목을 가져온 게 있습니다. 자, 테슬라입니다. 자, 이 테슬라 차트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고 이 지지선을 또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고 나서 지지선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다가 뚫리면서 이 연두색하고 연결된 추세 지지선을 찍고 현재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 그림만 보시면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자, 전체적인 그림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역헤드 숄더 팔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깨를 만들고 그 다음 아랫머리를 만들고 올라오는 지금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그림에 와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저항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테슬라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겠죠. 자율주행 관련주라든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관심 종목들 여러분들 추세선을 그어서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에서 매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추세선 이걸 어디서 가져왔는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쪽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다가 뚫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지금 뚫고 올라가면서 이 윗저항선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빨간색 저항선, 요 저항선을 뚫으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시겠죠. 자, 역헤드 숄더 팔라인을 만들면 위에 있는 이쪽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치를 한번 봐서 말씀을 드릴게요. 240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큰 그림이 마련이 됩니다. 자, 테슬라 이 위쪽에서 많이 물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위에 올라가면 저 위에 있는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들, 자율주행 관련주들
여러분들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그 종목들 추세선을 그어서 좀 저점에서 매수를 잡으셔서 큰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시황이었습니다. 예, 벤저민 투자연구소 신입수 소장과 함께 매일 좀 눈여겨봐야 될 뭐 섹터 또 종목들 그다음에 그 이면에 있는 백그라운드 스토리까지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게 게임주네요. 크래프톤, NC소프트. 네. 요즘 재미없는데 아니에요? 요즘에? 아, 요즘에 게임주가요? 예. 그렇죠. 게임주는 재미가 없죠. 예. 근데 처음에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삐뚤게 했나 했더니 원래 약간 이런 프리스타일이었군요. 예. 처음에 이걸 맞추고 있었잖아요. 시청자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 게임주는 재미가 예. 없고 특히 NC소프트 주주분들이 예. 가슴앓이가 심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판세가 이거잖아요. 3N이 있고 넥슨은 일본에 있어요. 3N 중에 사실 가장 맏형 원탑이죠. 그 맏형이라고 하는 게 뭐 역사나 무슨 규모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게임 포트폴리오상 가장 안정적이에요. 네. 가장 안정적. 예를 들어 MMORPG도 있고요. FPS도 있고요. 아케이드 게임도 있죠. 여러분들 크레이지 아케이드 그거 서비스 중단한다고 했을 때 약간 내 청춘이 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30, 40대 분 많이 계셨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넥슨은 일본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NC소프트가 네. 3N의 이제 원탑.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넷마블이 있어서 3N인데 원래 3N은 네오이즈였죠. 예전에 넥슨, NC소프트, 네오이즈가 3N이었는데 네오이즈가 피망 막고니 그런 게임 보드 게임으로 가는 사이에 넷마블이 여기 꼈어요. 예. 근데 넷마블도 무슨 정수기를 파니 뭐니 코에이를 인수했는데 왜 저걸 정수기 회사를 왜 인수해? 게임의 정수기가 아이템으로 떨어지네 뭐 비아냥을 받으면서 넷마블이 추락을 했죠. 지금 주가가 완전 지하 4층, 5층, 7층, 8층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 사이에 네오이즈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피해 거짓이라는 걸 내놨거든요. 근데 이게 좋았는데 문제는 그 오리지널이 너무 세요. 그 정말 고어한 게임이거든요. 머리가 막 시체가 막 머리가 다리에 달리고 이래도 살아나는 적들이 막 달려오고 이거예요. 좀비처럼. 약간 좀 그 성인용이군요. 아니, 성인용인데 성인들 중에서도 고어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작품성은 인정받았는데 약간 흥행이 오리지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아. 때문에 넷마블도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리고 그 두 개를 추격하는 KK 군단이 있는 거잖아요. 예. 카카오 게임즈랑 크래프트. 그래서 이게 총 우리가 큰 걸로 하면 한 6개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게임주 여기서 중에서, 이제 예.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크래프톤 제외하고 나머지 넥슨은 굉장히 다변화됐으니까요. NC소프트, 넷마블, 네오이즈, 카카오 게임즈 네. 전부 다 주력 게임이 MMORPG예요. 네. MMORPG. 리니지가 대표적인 게임이죠. 그렇죠. 아니면 웹젠의 뮤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유일하게 FPS,
퍼스트 퍼슨 슈터거든요. 1인칭 슈팅 게임. 뭐 3인칭일 수도 있어요. 배틀그라운드는 무인도에 떨어져서 마지막 한 명 남은 사람이 통닭 먹는 게임이니까요. 어쨌든 거기만 슈팅 게임이란 말이죠. 그 크래프톤만. 그쵸? 여기서 지금 갈리고 있는 거죠. 근데 맨 시장은 처음. 지금 사실은 FTS 쪽, 그러니까 크래프톤 쪽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MMORPG가 워낙에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반사이익이 간 거죠. 아, 반사이익 차원이다. 지금 6개 넥슨은 빼고 넥슨은 일본이라 잘 가고 있어요. 네. 빼고 나머지 5개 중에 크래프톤만 살아나고 있고 나머지는 계속 땅굴 파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타이틀에서 해놨잖아요. 그래서 크래프톤과 NC소프트. 여기서 제일 틀린 점이 뭐예요? 두 개가. 주력 게임 장르가 틀린 거죠. 그렇죠. NC소프트는 리니지밖에 없어요. 예. 뭐 그 아이온도 있고 뒤에 있지만 결국 다 MMORPG예요. 그리고 이 플랫폼은 어디예요? 플랫폼은 모바일 몰빵. 그러니까 모바일이 완전히 올인이어서 옛날에 과거에 PC방에서 PC 시절에 했던 거를 모바일로 옮겨가서 리니지 M2M으로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더 크려면 콘솔로 가야 되는데 네. 거기는 너무 길이 다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콘솔은 완전 길이 달라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과금해버리면 유럽, 미국 애들은 안 해요. 예. 유럽, 미국 애들은 타이틀 한 번 사서 아니면 월 구독료 내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검 하나 사는데 무슨 1억을 들인다. 옛날에 검 하나 떨어뜨려서 소송했는데 패소한 거 아시죠? 예. 졌습니다. 리니지 게임 회사한테. 어쨌든 간에 MMORPG가 너무나 두들겨 맞고 있는 데다가 리니지가 그냥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도 리니지 어쨌든 그런 거를 만들면은 돈을 버니까 리니지 라이크류라는 게 나왔죠. 네. 온 회사들이 다 리니지 비슷한 아류작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 과자로 따지면 그거죠. 그냥 초코파이가 인기 있으니까 다 초코파이 베껴서 조금 바꿔서 마시멜로 바꿔서 이런 거 내놓는 거지 새로운 혁신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지를 만든 NC소프트는 소송하는데 돈을 다 쓰고 있어요. 시간과 돈을. 그런 반면에 요 MMORPG에 대한 방황과 침체된 분위기에 대한 비해서 FPS의 반사이익을 크래프톤이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같이 사더라고요. 그만큼 이 크래프톤의 이 FTS 게임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동의 별로 안 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이게 자꾸 뭐 언론이나 뭐 증권가에서도 네. 이 게임 회사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제 생각에 변할 수가 없어요. 김택진 대표가 잘못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음. 아니 리니지로 30년을 했는데 갑자기 다른 걸 한다고 안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짬뽕을 30년 네. 팔았는데 갑자기 김밥 장사를 하라고요? 노하우가 없는데요? 근데 지금 별로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다각화하고 다양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각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모든 조직을 싹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해놓으면 돈이 어쨌든 여기선 돈이 되는데 새로운 걸 도전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얘네도 원히트 원더라고 하죠. 하나밖에 못 하는 거예요. 리니지. 곡이 하나만 인기 있더라도 그 곡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턱스 클럽의 정 그거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틀그라운드랑 게임 신작 여기서 보면 알아요. 2021년 11월 10일 빼빼로데이 날 배틀그라운드 후속작 뉴 스테이트가 출시가 됐는데 네. 이게 나오자마자 전 세계 165개국 인기 게임 순위 1위를 찍었습니다. 근데 바로 한 1년 뒤에 2022년 12월 달에 콘솔 자 뭐가 바뀌었죠? 모바일에서 콘솔로 플랫폼이 플랫폼이 바뀌었고 바뀌었네요. 장르도 이것도 슈팅 장르긴 한데 아까 전에 그 피해 거짓처럼 굉장히 고한 하드코어. 옛날에 바이오 하자드 아시는 분 계시죠? 바이오 하자드처럼 막 좀비 머리 날아가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내놨는데 흥행 대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타난 거죠. 네, 야 네, 우리 역시 배틀그라운드밖에 없다. 리니지도 마찬가지죠. 리니지 M, 2M, W 뭐 이렇게 내놓으면 리니지 아류작이라고 막 욕을 먹고 MMORPG 무슨 뭐 뻥튀기 확률 뻥튀겠다 이거 욕을 먹어도 일단 돈이 되니까 예. 그냥 하고 미루고 나가는 거예요. 배틀그라운드도 마찬가지죠. 다른 거 하나다가 망하니까. 근데 배틀그라운드 뒤에 뭐 뉴스테이 뭐 붙여서 나오니까 다 똑같아요. 리니지도 뒤에 레볼루션, 뭐 프렌치 레볼루션 뭐 다 붙이면은 그게 잘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배틀그라운드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하나의 이슈가 또 들어오죠. 중국과 인도입니다. 자, 중국이 시장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걸 노려볼만 하는데 왜냐면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던파 모바일도 거기서 대박이 나고 옛날에 무슨 대륙의 게임방이라고 해서 PC방에 500대 있는데 거기 다 앉아가지고 던전 앤 파이터를 PC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장면도 있었어요. 그 스마일 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도 있었고 네. 던전 앤 파이터랑
크로스파이어가 가장 성공한 거거든요. MMORPG로서는 던전 앤 파이터. 던전 앤 파이터가 MMORPG는 아니고 횡스크롤 MMORPG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횡스크롤 RPG죠. 크로스파이어랑 그 두 개 장르가 하나씩 가장 흥행을 한 건데 여기 중국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2018년에 글로벌 출시하면서 중국을 진출하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판호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냥 핑계 대면 되죠. 싫은 거예요. 사드 보복이에요, 이거. 핑계는 그냥 뭐 게임이 잔인하다. 근데 그래놓고 중국에서 화평정영이라는 게임이 나옵니다. 배틀그라운드랑 똑같아요. 아, 카피한 그런 내용이구나. 똑같아요. 어,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위메이드 아시죠? 위메이드 20년 동안 네. 고생한 거. 그나마 여기 배틀그라운드는 신기하게 배틀그라운드에 로열티를 지불했어요. 위메이드에는 로열티 지불 안 하고 20년 동안 자기 게임인 척 해가지고 20년 소송하다가 그 허송세월 보낸 거 아니에요, 위메이드가. 코인으로 뜨기 전에. 그래서 중국의 판호 발급을 실패하자 무료 서비스를 전화해서 끌고 가려고 했는데 2019년 5월 달에 서비스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평정영으로 나오고 나니까 이게 돈을 분명히 받느니 마느니 말이 많았는데 결국 어디서 드러났느냐? 상장했을 때.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네. 거기에 나와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돈을 받고 있었던 거군요. 끝까지 부정했거든요. 근데 증권 신고서 이제 상장을 해야 되니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논란이 많았던 거죠. 여기서 끌고 올 때 비교 기업을 월트 디즈니 끌고 왔다가 한번 반려당했잖아요. 무슨 헬로키티가 있는 산리오도 아니고 마리오가 있는 저기 닌텐도도 아닌데 월트 디즈니를 끌고 오는 무리수를 감행했어요. 거기다가 이런 지금 약간 이걸 속였다는 이 부분까지 해서 네. 공모가 거품 때문에 지금 아직도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인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BGMI라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라고 인도 거를 따로 내놨어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요 화평정영 가지고 중국하고 인도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걸 갖고 거기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인도가 또 태클을 건 거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로 만들면 뭐해? 너 우리한테 너 서비스하는 게임 그 중국 텐센트한테 돈 받고 있는 게임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래버린 거예요. 인도가. 그러니까 중국 인도를 다 놓쳐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인도 정부에 가가지고 완전히 지금 매달렸습니다. 인도가 들어줬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때부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가 인도에서 터지면서 여기서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아. 크래프톤이. 거의 절벽 상태에서. 이게 뚫리면서. 그리고 그나마 화평정영의 로열티를 조금 받고 있으니.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니 뭐니 여러 가지 해보려고 콘솔로 나아가 보려고 장르를 조금 개척해보려고 해보려는데 결국에 안 되는 거예요. 배틀그라운드에 올인해서 원히트 원더로 30년 가는 게 우리 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2023년도 5월, 작년 5월이니까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가 극적으로 서비스 재개 성공한 게 딱 1년이에요. 네, 이 1년간의 성과가 지금의 주가에 반영이 된 거죠. 네. 이제 그럼 리니지 얘기를 좀 해보죠. NC소프트 어제 물적 분할 얘기도 좀 있었고 오늘 아침에 현재 지금 제가 보니까 6.6% 19만 8천 원까지 좀 주가도 좀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 오랜만에 NC소프트가 이렇게 6% 넘게 오르는 걸 보는 것 같은데 그럼 NC소프트는 그러면 뭔가 좀 변화가 좀 오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NC소프트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죠. 리니지로만. 자, 리니지 W가 뭐예요? 리니지 월드라고 해서 우리가 길드라고 하죠. 우리 뭐 리니지 스타 시절에 아시잖아요. 예. 길드 가입해서 서로 공성전하고 하는데 그거를 세계관으로 확장시킨 거예요. 세계로. 그래서 프랑스 대 영국이 붙고 대만과 일본이 붙고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관만 확장했지 리니지예요, 그냥. 그리고 뭐 그 스로넨 리버티라고 원래 그 스로넨 리버티라고 자유와 번영인가요? 그렇게 이름을 바꿨지만 TL이라고 하죠. TL. 콘솔 게임용으로 내놓은 TL이 더 리니지의 약자잖아요. 그게 하도 리니지만 만들다고 하니까 스로넨 리버티라고 멋있게 이름을 바꾼 거지 더 리니지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죠. 할 게 없는 거예요. 결국 리니지 vs 리니지입니다. 주력 게임이 리니지 M, 리니지 W예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매출이 다 감소하니까 PC든 모바일이든 콘솔이든 플랫폼 전체적으로 감소하니까 2023년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매출이 31%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75% 감소하는 대어닝 쇼크가 나옵니다. 예. 이걸 두고 성장주에다가 PER, PBR을 대입하셔가지고 PER, PBR이 낮네해서 NC소프트가 저평가했다고 접근하셨던 분들은 큰 코를 다치셨죠. 성장주에서 PER, PBR이 떨어진다? 그건 성장성이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큰 오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나마 리니지로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아까 전에 크래프톤이랑 똑같은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모바일 게임 순위 들어가 보세요. 애플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잖아요. 싹 다 중국판이거든요. 네. 원신이라는 게임 아세요? 그때 세비섬 통째로 빌려가지고 원신 무슨 저기 해가지고 코스튬 플레이로 원신에 나오는 여자 캐릭터 옷을 입고 막 하는 거기에 줄을 섰는데 줄이 기역 리을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세비섬 입구까지 가 있었어요. 그게 중국 게임이거든요. 호요버스니 이런 데서 만든 게임. 근데 지금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를 가보세요. 리니지 M 하나 빼고 전부 다 중국 모바일 게임이 싹 다 점령했습니다. 그게 다 MMORPG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MMORPG의 위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NC소프트가 크래프톤처럼 배틀그라운드 같은 FPS를 출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넥슨이 하고 있는 크레이지 아케이드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던 게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어서 한 게 뭐냐면은 리부트 월드를 내놨습니다. 리니지 M이 출시된 지 7주년 됐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엑스맨 영화나 우리 막 요즘에 그 하죠. 뭐 마블에 대해서 얘기 많잖아요. 뭐 아이언맨이 죽고 재미가 없고 이상한 영웅들만 나오고 그래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리부트잖아요. 리부트. 그게 뭐냐면 지금 영웅은 싹 다 죽이고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그냥 아이언맨 나오던 그 시절로 가자 이겁니다. 왜냐면 다른 영웅으로 안 되니까 아이언맨 토르만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리니지가 NC소프트가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 리니지로 돌아가자. 근데 새로운 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버를 새로 만듭니다. 여기 새로운 전장이야. 너네 들어와. 제발 뉴비라고 하죠. 뉴비들 제발 들어와. 고인물만 너무 많아. 린저씨들도 이제 5, 60대야. 빨리 들어와. 린린이든 뭐든 들어와 이런 거죠. 그래서 리니지 M 7주년 업데이트를 예. 하면서 리부트 월드로 신서버를 만들었어요. 말하는 섬이랑 윈다우드. 지금 일단 반응은 좋아요. 여기가 꽉 찼어요. 서버가 꽉 찼고 신규 클래스, 마검사, 신규 지역 페트라 개설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MMORPG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첫 일주일은 빵 터져요. 왜냐하면 경품을 엄청 세게 걸어요. 요즘 같은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 테슬라를 걸 거예요. 경품으로. 그걸 걸어가지고 일주일 매출이 빵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하향 안정화를 천천히 가면서 매출을 유지하는 게 MMORPG 게임의 어떤 적이거든요. 루트거든요. 특징인데, 예. 근데 만약에 그것도 예를 들어 이렇게 5년 이상 되게 되면은 적이 돼요. 고인물 빼고는 새로운 뉴비가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벤트를 쳐줘야 돼요. 예를 들어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유진스랑 콜라보를 해서 네. 배틀그라운드 게임하고 있는데 유진스 멤버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끌어당기지 않으면은 매출이 떨어져요. 급격하게. 고인물은 빠져나가지 않지만 뉴비가 들어오잖아요. 저 같은 사람, 예를 들어 엄마랑 딸이 옛날에 막 헤드폰 끼고 하는 뭐 유튜브에 장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좋은 어떤 장면의 하나지. 제가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갔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뒤에 총 맞고 죽으면은 네. 하기가 싫거든요. 게임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완전 새로운 것,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서버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들어오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도 그렇고 NC소프트 리니지도 그렇고 계속해서 새로운 서버라든가 이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뉴비들을 계속해서 유입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파일을 키워야 되니까요. 네. 근데 그것도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에서만 하고 있고 NC소프트에서는 리니지에서만 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확장할 시간도 없고 당장 이거를 지금 타겟에서 이 위기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걸 이제 투자자들이 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성과가 나오더라도 주가는 반등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NC소프트 지금 반등을 하고 크래프톤은 지금 꽤 올랐죠. 네. 이게 이제 지속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니지 M7 이 7주년 돼서 업데이트한 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관심을 계속해서 좀 받아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NC소프트의 주가와 연계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네.
네, 오늘 오마나 인터뷰는 윤석천 평론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일단 최근 시장 흐름 좀 짚어볼까요? 반도체는 누가 봐도 좀 빠지고 있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라든지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의 어떤 급락들이 국내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에서의 반도체가 상승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근데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하기에는 아직도 그 모멘텀이 약간 좀 부족한 게 좀 현실이 아닌가.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며칠 전에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서 좀 유의미한 내용, 좀 해석이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HBM3E가. 예. 근데 그게 3Q, 그러니까 3분기 내지 4분기에는 승인을 득할 가능성이 있다. 단 거기에 좀 전제 조건이 좀 달려 있어요. 적층 구조를 약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디램 다이를 갖다 재설계해야 된다. 뭐 이런 문구들이 좀 들어 있어요. 예. 그건 뭐 여러분들이 그 해석하게 달려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현물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디램 현물 가격이 반등은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단서를 나왔습니다. 업사이드는 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한국에서의 어떤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건데 삼성전자가 오르기 위해서는 사실 그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갖다가 통과를 해서 본격적으로 양산품이 좀 납품이 되는 시점. 그때가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는 시점이고 뭐 그때까지는 사실은 그 밸류체인에 따라서 사실은 뭐 SK 밸류체인,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따로 있는데 약간의 좀 차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키는 삼성전자에 있다. 이 말씀을 거듭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AI 붐 일면서 반도체라든지 또 우리가 같이 살펴보던 전력 전선 이쪽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골드만삭스의 그 AI 수혜주 이걸 갖다가 4단계로 나눴습니다. 아, 예. 이걸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1단계는 무조건 엔비디아. 2단계는 이제 그 AI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 아, 가령 예. 이제 반도체라든지 있겠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제 그 전력 전선 인프라. 뭐 이런 쪽이 이제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전력 전선 뭐 이쪽은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2단계 수혜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1단계는 뭐 이미 시작이 돼가지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고요. 네. 2단계는 이제 시작된 지가 이제 어느 정도 됐죠.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전력이라든지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이런 붐 때문에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그 투자 붐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 합쳐지면서 전력, 그 다음에 그 전선 부분은 현재보다 한 5배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게 되면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향후 모멘텀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전선주 같은 경우는 전력주랑은 좀 약간 좀 차별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뭐 유럽의 그 재생에너지라든지 미국의 데이터 센터 붐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구축 붐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좀 적어요. LS 전선을 빼놓고는. LS 전선이 한 50% 정도 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뭐 내수 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거는 뭐 LS 전선 쪽이 이제 제일 강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기기의 그 전선주 같은 건 좀 후행해서 움직입니다. 사이클이. 일단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행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전선 관련주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을 겪고 있지만은 상방으로는 상당히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역시 AI 시대의 어떤 수혜지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조선 해운 2주 들어서 얘기가 더 많이 되고 있는 쪽을 살펴볼게요. 증시 조정에도 조선주는 좋습니다. 그 예, 상승 요인들을 우리가 한 번씩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뭐 이제 빅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거는 사실은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걸 가득 채우고 있는 거고요. 향후 한 3년 정도, 길게는 뭐 4, 5년 정도의 어떤 수준 물량 잔고를 갖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강달러가 이제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조선 섹터에서는 이게 보기 드문 일인데 영업이익률이 2자릿수를 바라보는 정도가 됐다. 네. 조선주 영업이익률이.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 이게 이제 과거와 좀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이번 빅사이클이 그래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오래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뭐냐면은 공급이 굉장히 제약돼 있어요. 이제 불황기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조선주가. 2010년부터의 불황이었으니까 이게 조선사들이 놀래가지고 좀처럼 캐파 증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과거 호황기에 비해서 현재 공급 어떤 물량 자체가 60% 정도 수준으로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도 캐파 증설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도크를 갖다가 새로 만든다는 얘기 안 네. 하잖아요. 일본 조선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26년도까지 어떤 수준 물량만 채우면은 심지어는 이 조선에서 좀 물러나겠다 이런 스트레스를 기초하는 기업들도 수준 물량 굉장히 채우면요. 많아요.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런데 수요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견고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 코로나 시국 때 해운사들이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보통 60년치를 한꺼번에 벌었더라고 그래요. 돈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박을 갖다가 발주내고 이러는 거에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또 국제 회사기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IMO가 이산화탄소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30년까지 뭐 보통 한 현재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한 20% 정도 줄여야 된다. 그다음에 50년까지는 2050년까지는 넷제로를 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선박이라고 보통 얘기해죠. LNG라든지 메탄올 추진선들에 대한 그런 어떤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신조선가가 사실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다. 그게 그 조선주의 어떤 그 호황, 뭐 그다음에 이제 주가 상승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급이 제약되는 와중에 수요는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서 조선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고 이 미중 갈등 지속이 되면서 이것에 대한 수혜를 한국 조선업체들이 또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미국이 중국 조선업체로부터 많은 뭐 제품을 제공받거나 그런 분위기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수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실은 2차 대전 직후만 하더라도 미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조선업은 쇠퇴를 일로로 갖다 겨뤘습니다. 1981년도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하면서 신자유주의 물결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업에 대한 어떤 국가 보조금을 완전히 끊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으로서는 이 조선업이라는 게 경쟁력이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직도 자동화가 많이 뭐 진척이 됐다라고 하지만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잖아요. 미국의 인건비가 비싼 상황에서 사실은 조선업이 미국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선업을 키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국한테 완전히 밀리고 있으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건 미국의 경험으로 놓고 보면 해군력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2차 대전에 승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뭐 함선에 대형 함선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그 선박의 어떤 건조에서 중국한테 완전히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해군력이 밀리면은 미중 갈등 아니면 미중 진짜 어떻게 보게 되면 갈등이 격화해가 전쟁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조선업을 갖다가 키워야 되는 건 분명한 상황이죠. 그다음에 미국도 뭐 함선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건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내에서는 사실 그게 굉장히 여건이 녹록치 않으니까 결국은 그게 우방을 통해서 동맹국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결국은 일본하고 한국인데 뭐 일본도 사실은 조선업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쇠퇴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중국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조선 강국이라 그러면 한국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한국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기존의 미국 함정의 MRO, 그러니까 뭐 유지 보수 운영이라는 것들도 한국한테 맡겨야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핵심 부품이라든지 무기 체계, 요즘 한국 방산이 잘 나가잖아요. 이런 쪽에서도 한국과 손잡을 것이 많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 미중 갈등으로 인한 어떤 수혜를 한국의 조선업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방인 우리나라에 뭔가 손을 내밀 것 같은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럼 여기에 이어서 최근에 나온 이슈가 있죠. 하나 쪽에서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했어요. 네네네. 이거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그 하나 쪽에서는 사실은 그 방산 쪽에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또 방산 쪽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 몇천억 단위의 수주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하나 오션이 그 대우조선 해양을 갖다가 인수할 때부터 사실은 이런 쪽에 어떤 그러니까 방산 수출 쪽에 어떤 꿈을 키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실탄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이제 조선소를 갖다가 사실은 인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인수한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 함선에 가령 뭐 MRO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해군이 발주하는 어떤 그 함선의 어떤 그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국내에서는 좀 그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미국 함선을 갖다가 유지 보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조선소 노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 미국의 조선소를 갖다가 인수했다고 보는 게 그 정확한 어떤 판단일 거고요. 필리조선소가 어느 정도 규모고 어느 정도의 이런 매력도가 있었길래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그 건조 능력은 미국 내에서 한 10위 정도고요. 그다음에 유지 보수는 한 18위 정도 하는 거니까 그게 뭐 그 작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오션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그 계속해서 그 제가 알기로 한 6년 정도 영업 적자를 내고 있는 조선소입니다. 일반 상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경쟁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역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거기서 어떤 뭐 그 상선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건조하고 수주해서 건조하고 뭐 이런 걸로 뭐 노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미국 노동자의 아까도 말했지만 인건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걸 수주해 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국 군함의 어떤 MRO, 그다음에 이제 핵심 부품, 더 나아가서는 무기 체계까지 염두에 두고서 그런 굉장히 큰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조선소가 굉장히 호재라고 보는 것 같지만 호재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더 높은 밸류를 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그 수출 방산이라는 거는 또 내수랑 또 틀리잖아요. 굉장히 장기간이 걸리는 거고 실제로 수주가 이루어지고 캐파 증설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나서 그때는 분명히 밸류를 더 줘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장기간 기다려야 될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뭐 또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이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 관련해서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주 이렇게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와중에 조선 기자재 쪽으로 시선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상방으로는 사실 조선 기자재 쪽이 더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왜 그러냐면은 그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두 자릿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조선사보다는 상방으로 열려 있는 폭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조선 기자재가 필요한 게 사실은 신조선, 그러니까 새롭게 그 수주받는 어떤 그 선박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박, 노후 선박의 어떤 교체 아니면 교체뿐만이 아니라 수리, 뭐 개조 이런 쪽에도 필수 기자재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사실은 필수 기자재라든지 아니면 엔지니어링 능력을 갖고 있는 좋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그 현재는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사실 상방으로 열려 있는 폭은 조선주에 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방으로 열려 있는 폭이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우리가 앞서서도 MRO 얘기했거든요. 이게 선박을 유지하고 또 보수하고 이런 영역인데 네네. 그거 하겠다고 이제 달려든 게 상방의 최대어였던 HD 현대마린 솔루션입니다. 일단 상장 이후에 당연히 뭐 조금은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갈 수 있을지 결국에 20만 원은 못 찍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마린 솔루션이 굉장히 급등했다가 많이 상당히 좀 내렸죠. 그렇지만 현재도 시총을 놓고 보면 녹록치가 않아요. 전체 시총 자체가 한 6조 원 정도 되니까 이게 영업이익에 비해서 사실은 시총 적정한 거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2월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12월 달 되면 오버행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적자들이 이제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그쪽이니까. 그래서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식이 좀 본격적으로 좀 튀기 위해서는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운 국면들이 어느 정도 좀 지나야지만 그게 어떤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큰 물량이 이제 풀릴 우려 때문에 네, 아직까지 그렇죠. 주가가 폭발하지 못하고 있는 예. 것 같다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덩치도 여전히 크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해운주가 오늘 상승 탄력 아주 크거든요. 추세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때요? 환경은 좋은 것 같은데요. 해운주 굉장히 좋죠. 해운주 같은 경우 매출액 성장률에는 영업이익률을 보면 놀라울 정도예요. 뭐 20%에 거의 달하는 영업이익률이.
그 정도 되는 기업들도 뭐 줄비한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그 호재가 있죠. 하나는 뭐 이게 사실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호재는 아닌데 지정학적 중동에서의 네네. 어떤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사실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 일부 막혔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돌아가면서 그게 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직통으로 가는 것보다는 3주에서 4주 정도 더 걸리니까 거기도 있고 또 뭐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중국이 이제 수출 밀어내기를 하면서 예. 운임들이 급등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단기간에 사실 끝날 거냐라는 게 의문의 여지가 좀 있는 거죠. 중동 갈등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거라는 어떤 예측들이 좀 뭐 지금 굉장히 강한 측면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는 사실은 지금 그 퍼 수준이라든지 밸류 수준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영업이익이라는 매출의 성장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밸류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해운주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그래도 업사이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 윤평론가님 전문 분야라서 제가 꼭 질문을 드리게 됐어요. 저출산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립 더 세게 잡고 가겠다 이렇게 천명을 한 상태인데 네네. 일단 정책 실효성을 누릴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이래서 네.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라든지 또 이런 정책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뭐 유럽이 저출산 대책을 수십 년 동안 했지만 이제 서서히 결과가 나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수십 년 걸쳐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비상시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대책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액션 플랜 자체가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명확하게. 가령 뭐 육아휴직에 대한 어떤 그 휴가 급여라고 보통 얘기를 네. 하죠. 그게 250만 원을 올린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시기 자체도 아직 안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저출산 대책이라는 게 발표될 때마다 뭐 아동주라든지 유아주 같은 것들이 꿈틀꿈틀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국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굉장히 느리게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갖다가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오랜 기간 저출산 대책을 했지만 그 합계 출산율이 1.4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효과 자체가 굉장히 느리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게 그 해당 섹터의 어떤 주가에 그 반영하는 시점 자체도 굉장히 느리게 나타날 거라는 것 갖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뭐 정책 수혜주로 분류되는 거를 아주 긴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 업종으로 우리가 또 묶어서 볼 수도 있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테마일까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네. 이러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네네. 부분 관련해서 조언을 주신 것 같고 네. 저희가 다음에 같이 하실 때 이 부분 못다 하신 얘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이 시간 현재 주요 시장 이슈 또 공략할 만한 섹터 또 종목 살펴보는 마켓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3일째 지난주에 3일째 하락을 했고 낙폭도 이제 3일째 합하면은 16% 정도 되더라고요. 꽤 크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의 하락이 첫날 사실 하락이 나왔을 때에는 3%대의 하락이 나왔을 때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겠구나, 나왔으려니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틀째 또 하락했죠. 차익 실현 매물이 이틀 나왔나? 이틀 나왔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3일째 6% 넘게 하락해 하니까 이제 좀
떨리죠. 좀 마음이 좀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데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는 아니죠. 이 내만이의 날이 있었고 뭐 만기일이 있었고 그리고 ETF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들이 이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그 시간만큼을 이 엔비디아의 상승 속도를 그 펀드들의 리밸런싱이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단기에 좀 많이 올랐던 차익 실현 매물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가격적으로 좀 싸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그냥 겹치면서 엔비디아가 4일 동안 하락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깊었죠, 생각보다는.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반도체주들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고 특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하락이 전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깊게 나오면서 시장 우려감을 좀 자아내기도 했었는데 이 우려감들을 뒤로 하고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오죠. 이 엔비디아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SK 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약 한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 한 종목으로만 한 3천억 넘게 외국인 매도가 나왔거든요. 상당히 좀 많은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모두 SK 하이닉스 이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이 주 장 후반으로 가면서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좀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어제 밤이 사실 엔비디아의 하락은 제일 깊었습니다. 3일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등이 나온다라는 건 반도체의 무언가가 잘못됐고 엔비디아의 무언가 악재가 있었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단순한 수급적인 논리,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다른 종목이 조금 더 좋아 보였고 펀드 리밸런싱이 따라가지 못했고 이 이유들, 복합적인 이유들이 사실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반도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온다는 점.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도 이번 주 수요일이죠.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는데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반도체 3일간의 하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하락이 도리어 매수 기회로 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마이크론의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 아무래도 반도체주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디를 좀 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금년에 1분기, 2분기를 살펴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반도체 쪽에 있어서 좀 더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이죠. 반도체가 올라간 원인의 종목은 엔비디아에 있었고, 그리고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D램 안에 HBM의 그 원인이 있었고, HBM의 점유율 1위는 SK 하이닉스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준비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의 차이점이 있으면서 삼성전자의 상승보다는 SK 하이닉스의 상승이 좀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만 최근 들어서의 모습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유들을 살펴보면 우선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가 좀 더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 HBM 아직 이 엔비디아에 못 들어가지만 엔비디아 준비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모바일도 가지고 있고 다른 포트폴리오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물론 반도체만 놓고 급상승할 때에는 SK 하이닉스의 수혜가 좀 더 높고 HBM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놓고 봐도 SK 하이닉스의 포션이 훨씬 높은 건 사실이지만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주가가 가격적으로도 좀 더 이 매력적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가격이 싸죠. 삼성전자 전고점이 86,000원인데 아직 이 5% 정도는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는 아닌데요. 전기전자 섹터 안에서 이 종목도 좀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 섹터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2차 전지는 조금 쉬었고요. 반도체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도체만 계속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쉽진 않죠. 이렇게 이번에 2, 3일간의 조정처럼 SK 하이닉스의 조정처럼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럴 때
키 맞추기에서 하반기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밑에서도 끌어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이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가격은 주가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죠. 디스플레이는 이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 치킨 게임도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실적이 많이 다운이 되고 사실 디스플레이가 많이 팔리려면 큰 패널이 많이 팔릴수록 좋은데 큰 패널이 많이 팔리지도 못했고 휴대폰 쪽에 있어서의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이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LG 디스플레이 이제는 실적 개선이 된다.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가 여전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이 주요 포커스를 맞춘 매출처인데 애플 관련한 모바일들이 이 POLED죠. 이 출하량이 증가가 되면서 3분기, 4분기 계속적으로 흑자가 나면서 실적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최근 들어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PBR이 0.8배 수준입니다. 여전히 가격적으로도 전기전자 업체인데도 PBR이 1배 미만이다라는 점은 상당히 가격적으로 싸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PBR이 1배 미만인데 적자가 난다. 그러면 매력도가 떨어지지만 이제는 흑자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상황에서 PBR이 1배 미만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 종목별로 키 맞추기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까지 본다라면 반도체 포트폴리오 가장 중심 잡고 그리고 이렇게 가격적으로 싼 종목들도 일정 부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다라는 의미로 LG 디스플레이까지 관심주로 꼽아봤습니다. 예. 자, 상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였고요. 엔비디아 부분도 너무 그렇게 과하게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하셨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가격적인 매력도 아무래도 그동안 덜 올랐으니까요. 그런 점들이 있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평가됐다는 매력, PBR이 뭐 0.8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반기에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나우 시간 가져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6월 이제 기대 인플레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3%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체감 물가 낮아지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 지수 그리고 금리 동향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 영향까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먼저 내려라,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빨리 내려라라는 그런 목소리, KDI를 네. 중심으로 있고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물가 목표치 들어가는 거, 진입하는 거 보고하겠다. 사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국내 금리 인하 이거보다도 사실은 이제 연준 금리 인하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뭐 일부에서는 7월 달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기대감은 계속 커지는데 왠지 금리 인하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계속해서 뒤로 왠지 좀 밀려가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금 이제 한쪽으로 쏠려가다는 게 조금 분산되는 느낌도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 전체로 시장 상황을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2시간 차분하게 동안.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네. 힘내셔야겠죠. 힘내시고 또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